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920년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볼 텐데요. 여기는 군산에 있는 동국사라는 절이에요. 이 군산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산미증식계획이 실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를 봤던 지역이에요. 여기 군산항이 있어요. 여기 뒤에 사진이 있는데 그 군산항을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면서, 그리고 이 전라도 지역이 또 곡창지대잖아요. 굉장히 땅이 좋아서 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탈을 당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이 군산에 있는 동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이 이게 다거든요. 되게 조그만 절이에요. 이 절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절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인위적인 자연이 아니고 진짜 그 산의 자연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 절의 형태인데, 동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절은 인위적으로 이런 자연들을 만들어요. 인위적인 정원을 만든다고 해야 되죠. 일본 그 건축 형식이 그렇대요. 이 동국사도 그 일본의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이 지붕도 이 일본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동국사 아까 그 전에 1910년대 영상에서 제가 소녀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요 구석에 제 동그라미 쳤는데 이쪽에 이 소녀상이 있고요. 네 하면 보이나요? 여기 있고요. 요 뒤에 되게 유명한 강아지가 있어요.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아지가 눈이 안 보인대요. 근데 절에서는 그 눈이 안 보이는 강아지를 되게 뭐가 좀 신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해요. 아무튼 그 강아지가 되게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동국사라는 절이 있고요. 또 여기는 군산에 있는 한 창고예요. 그 군산의 부호들, 지주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수탈한 걸 모아놨던 곳이라고 합니다. 군산 창고도 있고, 군산에 있는 세관이에요. 옛 군산 세관이라고 써있죠. 여기는 이제 군산 항이 있으니까 그 밖으로 물건 보낼 때 세금 같은 거 이제 처리하고 했던 곳이고요. 여기 세관이고요. 여기 요 건물 맞은편에 바로 요 사진을 찍었던 요 위치에 군산 근대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가 바로 군산항인데요. 여기 도잔교의 역사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 이 다리로 이 호남평야의 쌀들을 이 다리로 일본에 방출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항에 그 호남평야에 있는 그런 곡창지대에 있던 쌀들을 한미증식계획이 시작이 되면서 더 많이 이제 빠져나갔던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항이기 때문에 여기 일본인들이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일제 시기에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도 이제 그걸로 컨텐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일본식으로 이제 일본식 건물이 되게 많아서 그 당시 이제 근대 시기, 일제 강점기 시기의 모습을 좀 보고 싶으시면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920년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이제 문화통치라고 하는 통치 방식을 이제 바꾸게 돼요. 지난 영상에서 3.1운동의 결과로 통치 방식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통치고요. 이 문화통치라고 해서 다 풀어주기는 해요. 그런데 풀어주는 게 진짜 풀어주는 게 아니고, 뭐 언론 같은 경우에도 신문도 발행하게 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검열을 좀 해가지고
백지로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 한 면이 아예 백지인 경우도 있고, 그 기사를 검열을 해서 다 빼버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좀 탄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친일파를 양성을 시켰어요. 그 친일파를 포섭을 해서 이간질을 시킨 거죠.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좀 분열이 되게 해서 통치를 더욱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어, 1920년대 통치를 보면 뭐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런 것들은 자치기구예요. 자치기구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기구인데 이제 이 부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5원 이상의 세금을 낸 사람만 참가가 가능해서 결국에는 지주들, 부호들 이런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랑 경찰서가 증가를 하게 돼요. 이게 어, 문화 통치를 좀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경찰이나 경찰서를 오히려 증가를 시켜서 탄압을 더 강하게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1920년대 대표적인 법이라고 하면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고요. 1925년에 만든 법인데 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고요.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사형당하시고 고문을 많이 당하셨어요. 이 1928년에 들어서 치안유지법에 사형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죠. 1920년대 이제 통치 방식을 바꿨으니까 교육 방식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2차 조선교육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문화통치 실시한다고 해서 좀 똑같이 동일한 교육제도를 시행하겠다 했지만 결국엔 또 다른 교육제도를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와 상용하지 않는 자를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는 실질적으로 차별해서 교육을 하는 정책을 실시를 했고요. 한 개의 면에 한 개의 학교를 세우는 등 학교를 좀 늘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대학 설립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일제가 선수를 쳐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버리면서 그 운동이 또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범부락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모범부락은 모범이 되는 그 부락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일본의 입맛에 맞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기만적인 정책 중에 하나고요. 아까 사진에서 이야기했듯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은 이 당시에 이제 일본에 그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공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농촌에서 그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쌀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돼요. 이게 이제 쌀소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본토에서 먹을 쌀이 부족해지니까 조선에서 쌀을 가져와야겠다 해서 조선을 쌀 공급지로 선정을 해서 조선에 있는 쌀을 일본으로 다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그 조선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이게 내가 먹을 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생산량보다 나가는 양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더 많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사셔서 오히려 자기는 이제 쌀을 생산을 하는데 먹는 거는 만주에서 가져온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곡식들을 드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이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를 하면서 어, 미국이 단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원래 되게 여러 가지를 그 경작을 해야 돼요, 한 나라에서. 근데 얘네가 쌀을 지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쌀, 저기도 쌀, 쌀만 생산을 하게 한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 미국이 단작화되면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쌀을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이제 생산을 해서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변동에도 굉장히 취약하게 돼가지고 만약에 쌀값이 하락을 해요. 쌀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다른 걸 팔아서라도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쌀밖에 지금 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1920년대에는. 이때는 이제 회사령을 철폐를 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운동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1운동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대중운동, 사회운동이 활발해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실력 양성 운동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자치론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실력을 먼저 양성을 해야 그래야지 그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일본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실력 양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2차 조선교육령 얘기하면서 고등교육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그거를 가만히 냅두고 있을 수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이 생기게 되면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흐지부지 끝나게 되면서 우리의 대학은 설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은 지금 서울대학교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1910년대에 회사령이 있었잖아요. 이 회사령이 허가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20년대 들어오면서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그냥 신고만 하면 나 여기다가 회사 지을게요 라고 신고만 하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조선 땅에다가 회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관세도 없어요. 심지어 관세도 없기 때문에 이 조선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당시에 일본 산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해 있었던 탓도 있기 때문에 더 질 좋은 물건을 비슷한 가격에 아니면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어서 조선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서 우리의 물건을 사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그런 일들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상인들이 좀 이익을 취하려고 좀 비싸게 판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판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물산 장려 운동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게 돼요.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에서 좀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던 운동 중에 하나가 자치운동인데요. 이 자치운동은 일제의 지배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거기서 이 일제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는 인정해야 돼.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자치권의 일부,
확보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자치운동이고요. 대표적으로 친일파였던 이광수, 최리인 등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원래 이제 독립운동 계열이었는데 참 안타깝죠. 일제 그 친일 세력으로 바뀌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3.1운동 이야기했을 때 소련 볼셰비키 정부에서 피압박 민족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이 약소국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면서 우리 조선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조선 공산당이라는 당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볼셰비키 정부의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조선 공산당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 세력이 60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게 돼요. 권오설이라는 분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어, 이때 이제 그 외부적으로도 민족 유일당 운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상태여서 그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좀 합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 세력이 좀 합쳐야겠다. 합쳐서 운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 발각이 돼서 지도부들이 체포가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6월 10일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학생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좀 강하고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이후에 그 신간회가 창설하게 되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이 합쳐진 단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60만세 운동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조금 확인을 했어요, 학생들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학생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건 성진회라는 그 독서 모임이에요. 이 당시 학생들은 독서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독립 사상을 나누고 역량을 기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죠. 그 버스 안에서 일본 남학생이 조선 여학생의 그 머리를 이렇게 당기면서 희롱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학생의 사촌 오빠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박준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일본 남학생을 때리게 되는데 이 처벌이 아무래도 일제가 처벌을 하다 보니까 조선 학생에게 굉장히 불리한 처벌을 내리게 돼요. 거기에 이제 화가 난 학생들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는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11월 3일에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이날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이때 이제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진상조사단에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3.1운동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학생들도 자신의 그런 위치를 자각을 했지만 여성들 또한 우리도 이러고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서양 선교사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그 여성 학교들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화학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자 학교들을 만들면서 여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도 깨우치게 돼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여성들도 계몽이 돼야 된다라면서 단체들을 만들게 되고 대표적으로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성동호회, 근우회 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조선여자교육회는 그 교육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 근화여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조선 여성 동호회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만든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근우회는 그 신간회가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 세력이 합쳐지어서 만든 단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근우회도 신간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인데 여성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세력하고 민족주의 세력이 합쳐진 여성단체가 근우회이고요. 이 근우회는 신간회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할 건데, 근우회 또한 이제 해소가 되게 되는데요. 그 서울 여학생 시위라는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 시위가 일어나고 나서 사회주의 계열이 대거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신간회도 비슷한데요. 이 사회주의 계열이 체포가 되면서 남아있는 거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거의 남아있으면서 단체가 좀 우경화되는 그런 노선을 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해소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볼셰비키 정부에서 민족주의하고 이제 연합하는 걸 그만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내려오게 되면서 해소가 되게 됩니다. 신간에 해소되면서 같이 그 비슷한 시기에 해소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또한 같이 일어나는데요. 이 노동자들하고 농민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는 노동자하고 농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잠시만요. 게임이 멈췄을까? 죄송합니다. 멈췄어요. 이 노동 농민운동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는 노동자하고 농민의 그런 자각, 계몽, 그래서 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노동자, 농민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소련 국기에 보면은 낫이랑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노동자, 농민들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 농민운동 또한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농민운동으로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는데, 이 문제철이라는 사람이 소작묘를 왕창 걷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받게 되고 이 소작료 인하 운동 같은 것을 펼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암태도에서 되게 크게 소작쟁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계기로 해서 조선 노농총동맹이라는 단체가 생기게 되고 후에 노동총동맹이랑 농민총동맹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노동운동으로는 원산에서 파업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산에서 총파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1931년에는 강주룡 선생님께서 을밀대에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파업을 하시는 을밀대 파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소년운동도 일어나게 돼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근데 이 전까지는 어린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기네들도 어린이 시절이 있었지만 좀 많이 무시를 했어요.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근데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의 개념 자체를 아예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약간 이런 그 계몽을 하셔가지고 소년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어린이날이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어린이라는 칭호 자체도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평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나는데요. 1984년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철폐가 되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신분적인 의식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제 철폐에 편승하지 못하고 백정들, 특히 이 백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분증에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빨간 점이라고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도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찍어서 백정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별이 계속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정 출신들은 신분제가 철폐된 평등한 사회인데 계속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 입학을 못했어요. 백정의 자식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하게 하고자 형평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어, 그래서 많은 이제 도항 이런 것도 없어지고 백정에 대한 차별이 철폐가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반형평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누가 일으켰을 것 같아요? 뭐 양반 유생들 아니에요. 농민들이 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우월 의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하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반영평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지금 현대 우리를 봐도 우리끼리 좀 이렇게 뭉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신분을 자기들끼리 계층을 나눠가지고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눠서 서로를 좀 차별하고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인식은 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920년대 대표적인 단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간회라는 단체고요.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신간회가 나오게 된 계기는 아까 얘기했던 자치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왜냐면 뭐 다 잡아들여가지고 고문하고 그리고 막 사형시키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치론자들이 민족주의 계열의 자치론자들이 좀 많았는데 이 자치론자들이 계속 분열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결합한 연합전선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우회라는 단체에서 정우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우회는 사회주의 계열인데 이 사람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를 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란 일제히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 세력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과 제휴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신간회가 결성이 되고요. 회장 이상재, 부회장 홍명희 해가지고 신간회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이 신간회의 3대 강령으로는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각성하자, 그리고 민족이 단결하자, 그리고 기회주의는 우리가 배격하자. 기회주의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3대 강령이고요. 이 신간회는 어떻게 해체를 하게 되냐면 광주 항일학생 운동에 이제 지도부도 파견하고 진상조사단 파견하면서 이거를 좀 키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운동을 3.1운동 때처럼
다시 좀 일으키고자 했는데 그 중에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대다수가 검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들이 대부분 사회주의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우경화되게 되면서 어, 좀 이 신간의 성격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코민테른에서도 방침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연합전선 말고 농민하고 노동자 중심으로 운동을 하자. 그걸 노동자하고 농민의 통일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해소가 되게 됩니다. 이 해소라는 것은 해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해체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해소는 이 단체가 조금 와해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시 발전하는 거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를 해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간회가 해소가 되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마찬가지로 이 국외에서도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죠. 이 단체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이 봉오동 전투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모두 이제 그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그 저기 만주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내로 이제 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부딪힌 거거든요. 이게 봉오동 전투고 당시에 대한복로 독군부라는 단체가 요 세 단체가 합쳐져가지고 대한복로 독군부를 조직을 해서 봉오동 전투를 했고 어, 승리를 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청산리 전투가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제가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이를 구실로 병력을 파견을 하게 되면서 전투가 일어났던 거고요. 백운평 완루구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고 여기서는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큰 전투였고 이 우리 그 독립군이 굉장히 크게 이겼던 전투이기도 해요. 이 이후에 이제 일제가 복수를 한다고 해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겠다 해서 간도에서 대규모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이후에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지역을. 그래서 밀산부를 먼저 가가지고 여기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서일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만들고요. 자유시로 옮겨요. 당시에 근데 이제 자유시 옮겼는데 주도권 싸움이 좀 일어나요. 그 상해파하고 이르크츠크파에서 서로 이제 공산당 세력, 우리 조선의 공산당 세력에서 지도부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요. 주도권을 두고 대립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하게 돼요. 당시 이제 백색군과 적색군이 좀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런데 우리는 무장 해제를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돌아가시는 자유시 참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침체가 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유일당 운동이 또 만주 지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당시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나름의 자치 조직이었거든요. 이 자치 조직들은 각자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나름의 이제 정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분리가 되었으니까 세 개로 분리가 되었으니까 요거를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 독립운동가들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독립운동과 독립군을 체포를 해서 일본 경찰에다가 인도를 하게 하는 협정이어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조금 기세가 약화되는데 그 계속 이제 침체가 됐잖아요. 뭐 감독 참변, 자유시 참변, 미스야 협정으로 침체가 됐기 때문에 이 운동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이 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로 원래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눠서 통합을 하게 됐고요. 이들은 각각 조선혁명당 그리고 한국독립당으로 개편이 되면서 이후에 30년대에 중국하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일본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단체들이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의열단입니다. 이 의열단은 김원봉이 결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의열단 김원봉에 대한 얘기는 한동안 뭐 매체에서 많이 다뤄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뭐 암살 이런 영화가 아마 이걸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 역할 맡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매체에서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관련 그 작품들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의열단은 개인이 의거하는 거예요. 이 전에는 단체에서 이제 어떠한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면 같이 전투도 하고 이랬다면 의열단은 개인이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쏘거나 해서 개인이 의거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의열단의 사상이 기본 사상이 된 게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선언이 있는데요. 요거는 신채호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셨고 이거는 이제 그 무장, 투쟁해가지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열단에 속한 분들은 아니지만 그 개인적으로 의열 투쟁을 했던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세 분이 있는데요. 강호규 선생님은 나이가 정말 많으세요. 노인동맹당에 소속이 돼 있으신 분인데, 1920년대에 사이토라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돼요. 이 총독 부임할 때 폭탄을 이제 투척을 하셨는데 그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일제가 용의선상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찾지를 못했다고 해요. 누가 했는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잡히셨는데 정말 대단하시죠. 연세가 되게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편하게 계신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직접 몸을 던져서 바치셨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사진을 찾아보시면 눈빛이 정말 살아계세요. 이렇게 맹한 눈빛이 아니고 정말 딱 강하게 눈빛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보통의 신념이 아니고 정말 강한 신념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명하라는 분은 타이완, 대만이죠. 이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살해를 합니다. 당시에 타이완 또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거기에도 이제 일본 총독이 있었고 일본군들이 주둔을 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 육군 대장을 살해를 하고요. 최수봉이라는 분은 밀양경찰서에서 제가 잘못 썼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의열단 이제 활약인데요. 최수봉, 박재혁, 김상호, 김희상, 나석주, 김지섭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의거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서에 따라 폭탄투척, 부산에 따라 부산경찰서, 종로경찰서, 조선 총독부에도 하시고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하고 이 식산은행이
여기가 아주 그 조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던 아주 못된 단체들이에요. 그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가 이제 의거 활동을 하셨고 김지섭이라는 분은 직접 일본 왕궁에서 의거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개인이 의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조직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산발적이고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황포 군관학교라는 그 중국의 군관학교 있거든요. 여기에 입학을 시키고 나중에는 혁명 간부 학교를 창설을 하셔서 그 독립군의 그 지휘, 독립군을 지휘하는 간부를 만드는 간부 학교를 설립을 하십니다. 나중에 그리고 조선 의용대를 창설을 하게 되면서 조직적으로 이제 아예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1920년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930, 40년대의 일제강점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